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오신트 레이더 시간입니다. 전 세계 각종 안보 이슈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의 일원이죠. 헝가리. 과거에는 소련의 위성국가들로 이루어진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공산국가였는데 나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헝가리의 총리는 친중 친러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헝가리 총리가 폭탄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 다음 주에 미 DNI 국가정보국의 이 수장인 헤인스가 브뤼셀 즉 나토를 방문하는데 그게 나토가 참전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폭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제반 주변 사항들을 계속 정말 폭로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나토는 어떤 식으로 참전하려고 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정보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대비해서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를 서해에 출격시켰고 중국은 인근에 항행금지구역 선포하고 해군력으로 북한을 엄호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뭔가 선이 그어져 있죠. 이게 바로 미국의 RC-135S 코브라볼 탄도탄 궤적 추적용 정찰기가 중국 산둥반도까지 접근해서 이 옆에 이제 사이드에 레이더가 달려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봐야 돼요. 그래서 비록 산둥반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산둥반도 인근의 중국 영해선 인근까지 가서 이 북한이 동창리에서 로켓 발사하면 이 궤적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정찰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여기다가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어요. 여기 바로 오른쪽이 이 평양이죠. 이게 산둥반도 북쪽이고 이게 요동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항행금지구역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중국 군함이 작전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중국 군함 중에서도 방공함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미군기들이 들어와서 동창리를 때리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 딱 방공함을 여기다가 세팅시켜서 미군이 혹시나 북한의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타격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이런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보면 북한과 중국은 완전히 한 몸이다. 확실하게 같은 편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는 리창 중국 총리를 불러서 무슨 정상회담이니 이렇게 국민들 속이는 바보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게 말이 됩니까? 리창하고 무슨 양국이 협력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국은 이렇게 북한과 완전히 한 몸처럼 협력을 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 국민들은 알까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리창은 전임 총리인 리커창과 달리 이 리커창은 시진핑하고 정치 계파가 달랐죠? 근데 여기는 같아요. 완전히 허수아비고 그리고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국무총리가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서 리창 허수아비 총리하고 정상회담이라고 하고 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라파의 하마스 거점을 공습했는데 팔레스타인은 이 민간인 35명이 사망했고 이거 이스라엘이 대학살 한 거다. 대학살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규탄을 했는데 자, 이스라엘은 우리는 얘들 제거하려고 한 거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띄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신 라비아 그리고 칼레드 나가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하마스 중에서도 사보타주 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여기는 라파 지역에 있는 어떤 부대의 부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리 이스라엘 편이라도 이거는 좀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기가 일반적인 라파 시내가 아니고 라파에 있던 120만 명 중에서 그 중에 상당수를 텐트촌으로 옮겼죠. 한 90만 명, 95만 명 옮겼다고 하는데 그 텐트촌에 이들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때려버린 겁니다. 아무리 이들이 숨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텐트촌은 난민촌 아닙니까? 거기를 굳이 공습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드는데 이거 조금 너무 과격한 작전이 아니었나?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마스는 뭐 이러한 상황을 반발하는 차원에서 가자 지구에서 장거리 로켓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를 공격했습니다. 최소 8발이 요격당하지 않고 도심에 탄착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그 화염이 피어오르고 있죠. 그래서 수십 발을 날렸는데 그중에 뭐 상당수를 요격했지만 이스라엘은 8발은 맞았다. 그런데 하마스는 아니다 13발 맞았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몇 주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격용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발표를 한다라는 건데 제가 지난주 주말에 F-35 드디어 사우디가 살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 KF-21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됐다라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디펜스 브리핑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환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스쿠지 그 암살 사건 때문에 무기 수출 제대로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금지를 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거의 뭐 완전히 동맹 수준으로까지 접근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러니 미국이 뜨거라 해서 그것을 떼놓으려는 이런 작업이 되겠죠. 이거 4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해놨던 건데 그걸 바이든이 엎어버렸고 그걸 다시 이제 정상시키는 이런 과정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미국인들은 잃어버린 4년이라는 걸 알런가 모르겠습니다. 자, 수단은 러시아의 무기 공급 대가로 홍해 연안 물류기지를 러시아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협상 중이다라고 하는데 수단이 이제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됐죠. 그리고 남수단도 아주 지금 뭐 완전히 정쟁, 뭐 내전, 그리고 또 수단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데 수단은 이 홍해에 이런 식으로 바다를 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항구 하나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그 대신 러시아제 무기를 신형 무기를 제공받는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협상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딜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 미국이 굉장히 껄끄럽게 되겠습니다. 왜냐? 지부티 여기 딱 그 바벨만데 배 입구에 지부티가 있죠. 이 지부티에 중국 군사기지가 들어갔죠. 그리고 러시아 군사기지가 이 홍해 중간 이 제다, 메카 이 앞에 딱 그 들어서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껄끄럽고 미국도 껄끄럽고 이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뉴칼레도니아의 비상사태는 27일부로 해제한다라고 밝혔고 그렇지만 보안병력은 3,500명으로 증강한다. 그래서 480명 더 보내서 3,500명으로 증강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정말 많은 이 프랑스의 군경 병력이 지금 뉴칼레도니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 호위함 에드미랄 고로치코프 이 함은 노르웨이 인근에서 P-8 초계기를 겨냥해서 대공 사격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일함대의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해상 초계기를 사격 통제 레이더로 비춰버렸죠. 조준해버렸죠.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는 광개토 대왕함이 잘못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 그때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반일의 광풍이었죠.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을 토착 왜구라고 비난을 하고 하면서 또 당시 전경두 국방장관을 해군작전 사령부에 보내서 뭐 강력하게 대응하라. 아니 우방국끼리 강력하게 대응하라? 그때 이제 도대체 왜 이랬냐? 북한 어떤 그 특수선박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일본이 차단하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광개토 대왕함과 한국 해경함이 일본이 그 북한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작전이었다라는 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진실은 저 멀리에 있겠지만 어쨌든 우방국끼리 사격 통제 레이더를 직접 조준했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도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일본이니까 그래도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일본하고 차라리 전쟁을 하든지 그래야지 우방국이다 하고 지내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토차외구다 아무리 비난해도 저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토 6개국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발틱 3국은 러시아 국경 지역에
드론 장벽 구축에 합의했다라는 건데, 폴란드 그리고 핀란드, 노르웨이 여긴 다 이제 러시아하고 마주보는 그런 그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칼리닝그라드하고 마주보고, 핀란드는 또 완전히 또 러시아 본토하고 또 마주보고, 그리고 발틱 삼국은 러시아 본토하고 있고, 칼리닝그라드하고 또 끼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드론 제머라든지 드론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 쫙 해서 드론 만리장성, 대드론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흉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러시아의 드론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만리장성 구축을 합의했다. 괜찮네요. 우리도 휴전선 지역에 북한의 드론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천리장성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는 로스토프 나노드 지역의 돈강에서 화물선이 교량을 충돌했고, 그래서 철도 운행이 정면 중단되는데, 참 아마 이 화물선 선장이 또 항해사가 술 먹었지 않을까, 음주운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철교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아마 철교가 이렇게 들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면 그 밑으로 선박이 지나가고 이런 방식의 철교인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들여받아 버린 거예요. 저쪽으로 가지 못하고. 술 먹지 않으면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함교가 완전히 찢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교량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테고 살짝이라도 뒤틀렸겠죠. 이 배가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자, 그러면 이 철길이 완벽하게 딱 맞게 이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걸 또 수리해야 되겠죠. 이게 또 어떻게 되냐? 바로 루한스크하고 연결되는 철교예요. 루한스크하고 연결되어서 마리오폴, 베르단스크 이쪽 해안철도를 연결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이 부서져 버렸으니까 러시아군의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의 보급이 상당 기간 좀 차질을 빚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지 워싱턴 항모전단이 브라질에 뭐 긴급 착륙했던 그 F-35C 함재기 회수했고 이제 출항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27일부터 연합훈련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바로 이 지역에 우루과이 딱 지나서 이 지역에 지금 항모가 있고, 브라질에서 이 비행기를 수거해서 지금 항모에 태우고, 그리고는 이제 아르헨티나 해역으로 들어와서 아르헨티나하고 연합훈련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자, F-35C 전투기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면요. 자, 이 주말 3일간에 드디어 사상자가 50만 명을 넘었네요. 50만 2,340명이 되었는데 사흘간 1,140명, 1,100명, 1,15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15대, 12대, 9대 격파, 장갑차는 11대, 17대, 15대 격파, 차량은 39대, 31대, 55대 격파, 특수장비는 3대, 7대, 7대 격파, 야포는 27문, 24문, 28문 격파, 다른장 로켓은 2문, 1문, 1문 격파, 고정액 항공기, 즉 전투기는 수호-25 전투기를 일요일 날 한 대 격추했네요. 그리고 무인 항공기는 4대, 11대, 41대 격추, 미사일은 어제 12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어제 총 95회의 교전을 했는데 전선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선을 통제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전선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러시아가 하르키우 외곽에 대규모 군대를 집결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하르키우 외곽뿐만 아니고 이 수미, 하르키우에서 더 북쪽에 또 도시가 수미죠. 이 수미 쪽으로도 러시아가 병력을 집결 중이다. 그러니까 빨리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하르키우 북쪽이죠. 여기 립시 쪽, 그리고 여기 볼센스크 쪽, 뭐 이렇게 했는데 점들 굉장히 많습니다. 빨간 점들. 하나하나가 100명이죠. 이 말은 러시아군의 활동이 아주 왕성해지고 늘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쿠판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보셨던 그 하르키우 전선, 거기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쿠판스크 전선이죠. 그러니까 이 하르키우, 쿠판스크 다 뭐 사실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판스크 쪽에서 밀고 들어와서 하르키우를 포켓처럼 감싸버리는 이런 작전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군은 로보틴의 우로자인 방면에서 소폭의 진격에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주말에 제가 우로자인을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러시아가 우로자인을 소폭 진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하르키우의 슈퍼마켓을 공습했죠 주말에. 여기에는 그 문방구도 있고 뭐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 민간인 16명이 사망했고 43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일요일 오후에 이 폭격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를 더 많이 양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일요일 오후로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쁜 자들이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서부 공격 대상으로 캡 전투 초계를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 우크라이나 서부 쪽 그러니까 리비우 쪽 뭐 이런 쪽에 나토들이 좀 그 방공 좀 해달라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근데 폴란드가 이제 그 서부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딱 국경선 쪽으로 비행을 하면서 그래도 중거리 미사일로 뭐 한 50km 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요격해주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캡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나중에 또 들어가고 영공 조금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또 쑥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방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예방적 선제 타격을 허용해야 된다. 즉 지원해 준 그 무기들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끔 허락 좀 해달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우리가 준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하는 거 우린 승인한다. 오케이 해라. 자 이렇게 했는데 스웨덴 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무기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는 우리 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고 러시아는 이란제 모아제르 6라는 공격용 드론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혼자 이렇게 추락해서 부서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란제 모아제르 6 자폭 드론이 아니고 밑에 보면 지금 대전차 로켓 같은 거 미사일 같은 거 달려 있습니다. 바이락타르 TB2처럼 공격하는 공격 드론입니다. 자, 러시아는 흐멜리츠키의 우크라이나 공군기지를 대규모 공습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래서 이 지역 방공 좀 해달라 이 말이었는데 여기를 수십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서 그냥 뭐 타격을 해버렸는데 여기 현재는 지금 수호24 공격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스톰 섀도우, 스칼프 이런 순항미사일도 여기서 지금 작전을 하는데 여기에 F-16 전투기가 배치가 될 1순위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F-16 못 들어오게 먼저 선제 타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스타로가르트 그단스키 공군기지가 모쪼록 큰 피해는 없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사보타주 공작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유럽도 그에 상응한 대응 조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브뤼셀에서 열릴 회의에서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러시아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터졌습니다. 나토 회원국 정상의 입에서 나온 말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만간 브뤼셀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브뤼셀과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군사적 충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준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던 시대와 놀랍도록 유사한 점들이 많다라며 서방 세계가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헝가리는 나토 회원국이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그룹의 회원국이지만 우리는 재정적 기부나 무기 지원 그 어떤 형태로든 분쟁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라며 지금 헝가리처럼 나토의 기본 원칙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나라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군사동맹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정의할 것이고 우리 법률가들과 장교들은 헝가리가 나토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나토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현재 나토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도 이길 수 없는 러시아가 갑자기 유럽에 쳐들어와서 서방 세계 전체를 집어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러시아 위협에 대한 언급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더 깊은 개입의 전주곡이 되고 있다라며 지금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서방 세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르반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나토의 위협 때문에 발발했고 세계를 세계대전의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 서방 세계라는 크렘린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는 나라의 정상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히는 사람입니다. 네, 헝가리. 이 사람이에요. 빅토르 오르반 총리인데 이 사람은 서방에서는 독재자라고 비난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은 계속 서방을 비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러 성향이라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음 주에 헤인스 국장이 브뤼셀, 나토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게 바로 나토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실무 협의를 하러 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건 뭐 그렇게 폭로할 수 있다고 봐요. 자, 폭로는 폭로인데 그런데 헝가리는 나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참여 안 하면서도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법률가들과 장교들은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희생은 하지 않고 권리는 누리겠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에도 그런 자들 많이 있습니다. 희생은 하지 않고 권리는 좀 누리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 방송 안 보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 천지로 있을 겁니다. 왜? 똑같은 성향의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데 이 헝가리가 어떤 지정학적 위치냐?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영토를 국경을 하고 있는 이 나토 국가들은 남쪽으로 루마니아, 그 위로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야 라고 준비한 나라가 지금 루마니아하고 폴란드는 뭐 화들짝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희한하게도 둘 다 친러 국가입니다. 나토이면서.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삼키면 이거 가만둘까요? 슬로바키아나 헝가리를 또 제거하면 이 나토 내부로 쑥 들어오게 되는데 가만히 둘까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들이 좀 정신을 차리길 바라고 이런 자들에게 표를 찍어주는 헝가리 국민들, 슬로바키아 국민들도 조금 상황을 제대로 좀 봐주시기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고 슬로바키아가 또 헝가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건 자유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나토 활동에 절대 참전하지 않을 것이고 재정적 지원도 안 할 거야. 그렇지만은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 그 혜택은 우리는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냐? 라는 것에는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